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사태가 증시에는 호재가 된 모습입니다. 미국 정유사들이 베네수엘라 유전에 대한 권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작용한 모습인데요. 지금 정유주들뿐만 아니라 장비주, 금융주까지 이런 기대감들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시장을 움직일 이슈들이 하나둘 분출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최고 경영자 피지컬 AI 비전을 발표하면서 CES 개막을 알렸고요. 또 하나 벤츠와 협업한 자율주행차 출시 계획도 내놨습니다. 프리마켓은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해 초부터 베넬라이스 이슈가 시장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이게 악재로 작용할 것 같았는데 악재로 작용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걸 지정학적 리스크란 측면보다는 베네수엘라 안에 이 유전에 대한 권리 획득, 권리 회복이라는 차원으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주말 사이에 일이 일사천리 굉장히 빠르게 좀 지나가다 보니 증시에는 변동성을 줄 만한 시간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재보다는 호재로 좀 인식이 되는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의 전통 에너지 기업들, 대표적으로 엑슨모빌이라든지 쉐브론과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되었을 때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뭔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또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선도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미국 안에서의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반도체 AI와 비교를 했을 때 미국 외에 어떻게 보면 투자를 감행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1, 2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지금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이제 이 기업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은 시세 연속성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전통 에너지사가 있겠지만 실제 베네수엘라 안에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쉐브론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쉐브론의 주가가 다른 기업들보다 유독 많이 올랐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악재로 반응하지 않은 것에 저는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악재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낮은 게 만약에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되는 생산 원유량이 전체 전 세계 100% 중에 만약에 10% 혹은 그 이상이라면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현재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전체 100% 중에 1%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1%가 없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수혜주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정유주, 미국 대형 메이저 업체들뿐만 아니라 왜 그렇잖아요. 금광 개발하면 금강 개발하는 돈 버는 게 아니라 거기서 청바지 파는 사람들, 먹을 거 파는 사람들이 돈 더 번다고. 그런 관련 수혜주 찾기가 지금 한창이란 말이죠. 그래서 장비, 원유 관련된 장비주들, 유전 서비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또 같이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네, 일단은 트럼프의 어떤 전략적인 그 포석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그 본부장님 얘기해 주신 대로 베네수엘라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전체 100% 치면은 10% 미만입니다. 상당히 적은 분량인데 역시나 글로벌 석유 공급망으로 베네수엘라를 핵심 공급망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트럼프의 전략적 요인으로 보이고요. 원유 추가 공급량 확보를 위해서 글로벌 유가의 상단을 제한하면서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인플레이션 억제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금강보다 곡괭이 전략으로 슐럼버거나 할리버튼 같은 유전 서비스들, 유전 장비주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은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 관련돼서 앞으로 베네수엘라 재건 프로젝트, 향후
지난 20년간 중단됐던 대규모 투자 사이클 재개 관련돼서는 아직도 확실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 그러니까 점검해야 될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업스트림 단과 다운스트림 단, 그리고 유전 서비스 단에 보면 업스트림 단에서는 당연히 쉐브론이나 엑소모빌이나 코노코 석유화학이 있을 거고, 다운스트림 단에서는 발레오, 그다음에 메라톤, 그다음에 필립스 665가 있을 거고, 오일필드 서비스 단에서의 역시나 슐럼버거나 할리버튼 같은 베이커 휴즈 같은 업체들인데, 굳이 가장 최대 수혜주를 고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E&P 업스트림 단보다는 이 다운스트림이나 서비스 오일필드 쪽에 이 소위 말하는 다운스트림 단에서 원가 절감이나 소위 말하는 스프레드, 정제 마진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발레오나 필립스 66 정도가 아마 최대 수혜주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저렴한 중진류 공급 확대로 인해서 원재료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실제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런 발레오라든지 필립스 66이 기대되는 부분은 역시나 중진류 처리에 따른 최적화된 장기간 노후화되고 쉬고 있던 미국의 걸프만 정유 설비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거다. 그럼 미국 정유 설비의 가동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이런 회사들의 발레오나 필립스 665의 66의 일종의 영업 레버리지 효과, 가동률 상승에 따른 실적에 대한 개선 효과로 수익성이 극대화될 거라는 기대감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오일필드 단에 슐럼버거라든지 할리버튼 같은 회사들은 인프라 재건에 따른 대규모 수주 기대감입니다. 10년간 방치됐었습니다. 그 유전과 파이프라인이 노후화된 인프라를 복구하고 시추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역시도 기간 단으로 보면 최소한의 3년 이상의 3년에서 5년 이상의 그 시간 소요가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앞단에서 직접적으로 가장 빠른 수혜는 역시나 다운스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오일필드 서비스단의 슐럼버거나 할리버튼 같은 경우는 연간 이제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복잡하네요. 어려운데 이게 원유,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특징에 따라서도 이게 수혜주가 분류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질류가 있고 중질류가 있는데, 베네수엘라산 원유의 특징은 이제 중질류, 그것도 아주 슈퍼 중질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석 중에 하나는 중질류 처리에 특화된 멕시코반 기반의 정유사들이 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만약에 수입이 재개가 되면 최대 수혜가 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분석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의 기업이 또 나오는 게 베렐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기업이 지금 유일하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기술적으로라기보다는 결국엔 지리적인 또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지금 우리가 뉴스를 다루는 만큼의 변동성을 어제와 그제 이틀 동안 보여줬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임팩트는 좀 약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관심도를 저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건 없지만, 이것을 중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지금부터 벌써 삼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보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결국 만약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폭발을 하려면 WTI 유가의 선물의 움직임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중동에서 혹은 관련 나라에서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유가가 폭등하는 그러한 그림이 지금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연속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도 관련이 있어요,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이제 베네수엘라 기존에 국유화했던 국영 기업들의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뭐 채권 구조 조정, 그 다음에 이 기업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새롭게 재건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컨설팅,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도 관심이 있고 수혜주로 분류된다, 이런 분석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국제 가치가 어제 이후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동안 거의 휴지 조각 취급받던 베네수엘라 국채가 하루 만에 4% 정도 폭등이 나왔습니다. 미국 금융 제재가 풀리고 베네수엘라 경제가 정상화된 데는 기대감입니다. 일종의 기대감으로 아무래도 월가의 금융권보다는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자금이 이 소위 말하는 베네수엘라 국채 채권에 좀 새로운 투자처로 낙점을 하면서 투자가 몰리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베네수엘라 정부 발행 국채 외에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영 석유 기업에 대한 PDVSA라고 합니다. PDVSA가 이 소위 말하는 정부 발행 국영 석유 기업 채권인데요. 이 채권의 가격이 지금 약 24% 올라오고 2023년 이후 최대 상승폭으로 당분간은 상승세가 좀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를 옥죄던 금융 제재가 대폭 해제되면서 국제 시장으로 베네수엘라 쪽의 자본 시장이 실제로 82조 7천억이 디폴트 상태였는데 5일 거래된 27년 만기 국채와 아까 말씀드린 PDVSA 역시도 8년 넘게 디폴트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풀릴 경우엔 다양한 이미 발빠르게 벌써 알리안츠라든지 윈터브룩이라든지 브로드리치 같은 회사들이 상당한 평가 이익을 냈고 실제 이제 어제 스타트 끊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이 국가에서 뭐 엄청난 기회를 포착했다, 상당한 낙관론이 열렸다, 베네수엘라 대표 정부랑 협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 이 베네수엘라 전체 외채 규모가 207조에서 240조까지 추산된답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GDP 베네수엘라 연간 GDP 114조의 2배 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채 해결 과정이 2012년 그리스 그 부채 위기 때랑 유사한 흐름을 보일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단기간에 어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침공하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이제 체포해 오는 거를 이제 승인을 했죠. 자,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럼 제2, 제3의 베네수엘라가 어디가 될 거냐? 지금 후보지로 거론되는 국가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이란, 뭐 쿠바, 콜롬비아 뭐 이런 나라들. 여기에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를 통해서 또 논란, 물의를 일으킨 거는 그린란드를 또 병합하고 싶다라는 땅 욕심을 또 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면 이게 말실수인가 반농담인가 하지만 트럼프니까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러니까 지금 트럼프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질 수 있다. 그래서 방산주가 주목을 받는다. 참 연결 눌리긴 하지만 말은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한쪽에서는 종전을 논하고 한쪽에서는 또 무기가 잘 팔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참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게 은연중에 뭔가 카드를 꺼낸 게 아니라 아예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이다 보니 단연 해당되는 나라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상황 자체, 타이밍 자체가 베네수엘라하고의 이슈가 지금 있고 나서 직후에 지금 그린란드 언급이다 보니 이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아무래도 셰일가스는 미국 본토에서 그리고 유가는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천연가스는 그린란드를 통해서 에너지 패권을 어떻게 보면 다 장악하려는 욕심 보이는 멘트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방산주 혹은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건에 굉장히 또 많이 도움을 줬다고 알려져 있는 기업 팔란티어라든지 테슬라의 스페이스 X와 같은 우주항공 관련주들 혹은 보안주들에게까지도 엄청나게 또 수급이 쏠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향후의 방향성은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또한 지속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수는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방산주를 보아오셨는데 방산주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하면 최근에 또 드론 관련 주들까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방산 쪽을 바라보시는 또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백악관이 공개한 사진 두 분 혹시 보셨는지? 네. 파4. 흑백 사진. 네. 파4라고 이제 해서 이거를 뜻을 제가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심의에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미국 속어로 까불면 다친다. 그게 이제 우리 그 김해공항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을 흑백화해가지고 더 이상의 게임은 없다. 까불면 다친다. 이 얘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야심이나 행동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건데 걱정은 이거죠.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해서 좌충우돌식으로 전 세계를 헤집어 놓을까 봐. 이 부분이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시에도 또 하나의 변수 리스크로 작용할 여지가 크지 않겠습니까? 김지훈 대표님?
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키우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베네수엘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뭐 유가 관련주라든지 금융 관련주들이 단기적인 일시적인 어떤 항상 새로운 호재거리, 새로운 모멘텀을 찾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실 변동성 플러스 어떤 상승 요인을 작용하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은 하고 있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안보라든지 팔란티어 같은 보안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정유 관련된 그 미드스트림이나 업스트림 단에서는 수혜가 갈 수 있지만 이 전반적인 어떤 그 부정적인 이슈, 그러니까 그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이고, 왜냐하면 사실 벌써 발빠르게 금 가격이 베네수엘라 공격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가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금 가격이 어제 3.7%까지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측면으로 보면 역시나 지수는 그냥 꾸준히 계단식으로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좋아 보이고 변동성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근데 다만 이제 베네수엘라가 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요인은 유가를 안정할 거라는 측면에 저는 가장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가 원하는 유가의 안정화를 통한 이제 결국은 물가의 인플레이션을 다운시키는 거,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가 굉장히 유가가 엄청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인다. 통상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정도 하락하면 미국의 CPI 지수는 0.3포인트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 관련된 이 원유 생산의 정상화, 그러니까 당연히 유가의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직접적인 경로로 역시나 가솔린, 난방유 등 미국의 소비와 직접 에너지 소비에 연결되는 부분이 즉각적인 하락의 형태, 가격의 하락, 즉 미국의 헤드라인 CPI의 가파른 둔화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경제 하나 짚어보죠. 간밤에 꽤 주목해 볼 만한 지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제조 PMI 12월치가 나왔는데 안 좋았습니다. 둔화 국면이 뚜렷했습니다. 신규 주문도 감소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1월 FOMC를 전망을 할 수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동결 확률이 거의 뭐 80%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이 연결돼서 해석을 해본다면 말이죠. 일단 지표가 발표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난 4분기 혹은 3분기에 보았던 시장의 변동성은 그렇게 크게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카시카리 연은 총재 인터뷰를 통해서 일단 첫 문장부터 비둘기파적인 발언보다는 매파적인 발언이 조금 앞서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1월 달에 금리 인하를 좀 생각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카시카리 연은 총재 그 인터뷰의 마지막 단에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지난 한 해 동안 결국 연준은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 집중을 했고 이번에 카시카리 연은 총재의 발언에서도 마지막엔 결국 뭐 여러 가지 매파적인 발언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고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월 달에는 다소 보수적으로 동결적으로 많이들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1월 달에 지표 발표 이후에 페드워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전망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다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됐을 때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캐비넷 시시라니 분이 오면 올해 적어도 2번, 많게는 3번까지도 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1월 달 동결되면 현실적으로 3번 하기에는 조금 속도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미 지수는 그걸 모두 반영시킨 상황이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으면 우리가 경계는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죠. CES 2016이 이제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슬슬 이제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매년 개막 앞두고 이제 특별 연설, 기조 연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위 이슈 메이커들이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하죠. 젠슨 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피지컬 AI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고요. 일단 이거에 올해 CES의 화두가 피지컬 AI가 되겠구나. 이제 우리가 이걸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CES가 증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방향성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까? 일단 김지훈 대표님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주식보다 사실 국내 주식이 엄청나게 2025년도에 이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화두로 딱 내던지자마자 국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뭐 10배 이제 10배거가 났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미국의 이제 기업들은 다소 뭐 움직임이 그렇게 국내 기업들처럼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큽니다. 기대감이 크고 그렇게 계속 과잉 투자 논란, LMM에서 언제 벗어날 거냐, 거대 언어 모델만 얘기하다가 이제 드디어 실존으로 나왔습니다. 실존으로 나온 거 자체가 시장 파이가 LLM 시장하고는 뭐 최소 10배에서 뭐 지금 엔비디아 젠슨랑 얘기는 7경까지 얘기하는데 엄청난 시장의 확장성과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요번에 지금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젠슨항 깐부아 이동을 했던 젠슨항이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막 극찬을 하면서 국내 소위 말하는 역시나 피지컬 AI의 일종의 파운드리 제조업 역할을 하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 제조업 베이스가 상당히 이번 CES에서 급격하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AI 산업의 주요 흐름이 요번에 CES 2026에서 이제 완전히 그 추론 그리고 AI 에이전트 시스템의 확산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챗 GPT 이후 실시간으로 오래 추론하고 오래 답을 구현할수록 당연히 엄청나게 여전히 AI에 대한 연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엔비디아의 GPU가 당연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GPU도 AI의 슈퍼컴퓨터를 자율주행형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형 그러니까 각각의 산업 어플리케이션별로 최적화 맞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지금 차세대 새로운 아키텍처 컴퓨팅 인프라로 베라루빈을 2026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상당한 성능을 공개했습니다. 블랙엘 대비해서 추론 성능은 5배, 그다음에 전체 시스템 기준으로 합숙 성능은 4배 이상의 엄청난 성능 향상을 이룩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는 스스로 AI 시대의 시스템 내가 새로운 구축자다라고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철저하게 가려졌지만 AMD의 리사수 역시도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헬리오스라는 렉 시스템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렉 시스템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AI를 모든 곳에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서 적용하기 위한 즉 연산 능력을 현재보다 5년 안에 100배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헬리오스가 5년 안에 100배 늘리기 위한 엔비디아와 가장 경쟁할 만한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라고 헬리오스를 밝혔고요. 엔비디아 베라루빈하고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 엔비디아와 그 AMD가 이렇게 경쟁하면 할수록 그 2026 CES에서도 삼성전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협업 가능성이 훨씬 더 양쪽으로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지훈 대표님 말리지 않으면 CES 2026을 지금 다 정리할 태세여서 제가 중간에 손짓을 막 이렇게 했어요. 일단은 그만큼 우리 김지훈 대표님이 CES에 진심이고 굉장히 흥분해 계십니다. 자, 진정 좀 약간 가라앉히시고 중요한 건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피지컬 AI 원년이다. 좋다. 젠슨항이 새로운 비전을 띄웠다. 더 구체화된 칩들도 내놨다. 자, 그럼 이게 우리 주식시장 증시에 들어가면 다음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주가적으로 봐도 그렇고 투자자들이 환호할 만한 정말로 아 이제 피지컬 AI구나. 다음 투자 포인트가 이거야. 라고 딱 손가락질 할 만하냐라는 거죠. 일단 투자자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젠슨항 CEO는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그걸 느꼈냐면 지난 4분기 내내 우리가 엔비디아를 바라볼 때 그래 베라 루빈이 결국엔 지금 블랙엘 울트라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일 것은 알겠는데 얼만큼의 성능이 좋느냐 사실 이거 투자자들이 크게 관심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양산이 언제 들어가는데 네. 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젠슨항 CEO가 언급을 했죠. 올해 지금 이제 양산 들어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제 장중에 SK하이닉스가 이제 먼저 좀 치고 올라가고 혹은 한미반도체가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반영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M7의 주가의 랠리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은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여기서 더 완벽한 인터뷰 혹은 완벽한 기조 연설이려고 한다면 고객사를 그래서 어떻게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AMD 같은 경우에는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금 렉 시스템이 메타 플랫폼에 맞춰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도입이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소비자가 좀 지정이 되었더라면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더 열광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계산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숫자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없었던 게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베라 루빈이라고 하는 제품이 이제는 양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환호를 지금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또 여기에 얼마나 많은 HBM 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일단 우리나라 관련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앞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벤츠와 협업을 해서 자율주행차를 1분기에 출시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저는 좀 섭섭하더라고요. 현대차일 줄 알았는데. 네네.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 와서 치킨 먹고 맥주 먹고 어깨 동무하고 그렇게 했으면 당연히 현대차일 줄 알았는데 역시 장사꾼. 맞습니다. 벤츠였어요. 네. 벤츠가 상징성은 있는데 그렇게 자동차 업계 내에서 지금 위상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자율주행에서 네. 벤츠 하면 사실 고개를 갸웃하게 되긴 하는데 뭐 압도적으로 테슬라랑 구글의 웨이모를 빼고서는 현대차가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게 뭐 벤츠 마찬가지 BMW 아우디 다 뭐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다 통틀어도 아 진짜 완성차 업체 중에 참 자율주행 잘한다 자율주행 선두권이다라고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뭔가 어떤 벤츠하고의 어떤 뭐 그런 커넥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엔드-투-엔드 기반의 AI 모델 알파마이어를 첫 벤츠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율주행 차는 엄청나게 앞으로 연평균 보수적으로 봐도 25에서 30% 성장이 예상되고 좀 중요한 거는 굉장히 구글의 웨이모는 최고의 안정 등급을 받았지만 그 소위 말하는 테슬라의 FSD 가장 최신 버전 역시도 최고의 안정 등급을 받지 못할 정도로 아직까지 성능은 엄청 뛰어나 근데 너무 불안해 그런 그 자율주행을 실제로도 손에 놓지 못하고 계속 사람을 태우고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더 진행하는 걸 봤을 때 엔비디아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최신 단계로 가진 않아 보입니다. 즉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AI 모델 알파마이어는 모든 판단을 우리는 아직은 AI한테 다 맡기진 않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AI가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즉각적으로 전통적인 그냥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아다스로 갈 거야. 자동 전환하는 이중 안전 구조를 설명하면서 안정성에 대한 부분까지 잡겠다고 밝혔고요. 이번 자율주행 알파마이어 프로젝트를 통해 AI 풀스택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는 구글에 강조했던 부분 소프트웨어 앞단, 하드웨어 앞단, 그 앞단에 이 소위 말하는 인프라 부분까지 다 하듯이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역시도 자율주행을 학습하는 데이터부터 추론 데이터,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AI 시스템, 칩, AI 인프라, AI 모델, AI 어플리케이션, AI 산업에 대한 적용까지 이 모든 통합하는 거를 자율주행 차로 피지컬 AI의 어떤 완벽한 테스트베드로 갖추겠다는 거고요. 과거에 PC하고 인터넷, 클라우드,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플랫폼의 전환이 5년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의 사이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엔비디아가 추구하는 가속 컴퓨팅과 생성형 AI가 자율주행 AI로 구현되면서 아마 5년에 10년 사이클로 그러니까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그냥 코드만 학습하는 단계가 아니라 완전히 코드를 학습해서 실행해서 어플리케이션 산업단에서 현장에서 그냥 테스트하는 일종의 엄청난 컴퓨팅 인프라가 AI가 이제 산업계로 나왔다.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에 어떤 그 의의를 두고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CES는 아직 공식 개막은 안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이 되겠군요. 공식 개막을 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은 이슈들, 더 많은 기업들이 아마 우리 주식시장에도 관전 포인트로 부상을 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놓치지 않고 하나씩 짚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또 발표되는 지표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사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CES가 가장 큰 화두일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지표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11시 45분에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이제 12월 달 것, 그리고 이제 또 동일 시간에 마켓 종합 구매 관리 지수가 이제 12월 달께 나오는데, 사실 지금 시장은 지표보다는 CS 일정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표는 가볍게 보셔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미장의 주인공은 또 대형주, 또 빅테크들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좀 작더라도 자기 분야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알짜배기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보도록 하시죠. 자,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종목,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일단 센트러스 에너지 저희 그 프리마켓 온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종목이긴 합니다. 다시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군요. 저는 사실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반도체보다 더 마지막까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런 시차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에너지주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제가 첫 종목으로 가지고 온 건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 3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라늄을 사용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상업용 우라늄을 정제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어디냐? 바로 이제 이 센트러스 에너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최근에 정부의 9억 달러 어떻게 보면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기업이다 보니 이건 정부에서 폭발적인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지금 반도체 칩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력의 병목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형 원자력 모듈이 필요하다라는 것엔 많이들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더군다나 지원금을 받았고, 지금 수주잔고 기준으로 보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봤었을 때 39억 달러를 이미 수주잔고를 받아냈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주잔고의 성장폭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실제 2025년, 그러니까 작년 3분기부터 미국의 오하이주에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해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냐면, 이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EPS가 예상치가 0.08이었거든요. 근데 0.19달러가 나오면서 예상치보다 훨씬 좋은 EPS를 확인을 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기술력도 있고 정부의 지원도 있고 지금 시기적으로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센트러스 에너지 지금의 가격대, 조금 더 빨리 말씀드렸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의 가격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추세 자체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다른 기업들보다는 다소 좀 더딘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할 거예요, 할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실제로 EPS 자체가 흑자 전환에 들어온 상황이라서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셔도 크게 부담은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주가 측면에서 조금 더 일찍 말했으면 좋았을 걸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R 기준으로 한 지금 보니까 47배? 그렇죠. 네, 그 정도. 되죠. 그러면 이게 동종 업계 대비 조금 높은 편? 조금이 아니라 어느 정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확실시 되는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장기 물량을 확보했다는 거고. 장기 물량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부담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장기 물량을 확보할 정도로 캐파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쪽을 보시는 것보다는 센트러스 에너지에 집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센트러스 에너지가 뭐 밸류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 확보, 그다음에 직접적인 독점력을 감안한다면 더 오를 여지가 있다는 점. 그래서 분할 관점에서 들어가 보시는 것에 대한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자, 김지훈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을 또 가보겠습니다. 레딧입니다. 레딧은 전에 김지훈 대표님 제가 몇 차례
소개를 해주셨고 네. 추천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일단 강심장이신 분들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저 소심한 편인데. 네. 그러면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상승률은 S&P 상승률을 압도합니다. S&P 상승률의 약 2.5배에 해당되는 네. 딱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한 45% 올랐으니까 S&P가 17% 정도 올랐으니까 상승률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천당과 지옥을 반복했다. 화끈하게 지금, 오르고 네. 떨어지는군요. 연중 저점 떨어질 때 61% 빠졌다가 고점 올라갈 때 211%가 올라가고요. 다시 11월 달에 33% 하락했다가 연말 종가의 30%대 다시 다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다시 전고점, 여기 차트가 나오는데 네. 전고점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최근에 CEO가 일부 주식 팔고 여러 가지 알고리즘, 그러니까 구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구글의 알고리즘 변경 여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레딧의 펀더멘털 흔들 요인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분기별 사용자 수가 실제 기대치에 미달했다, 실적 우려, 다양한 노이즈가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웹사이트 검색 노출도 분석업체 시스트릭스 가장 최신 그 내용에 따르면 구글 검색 노출도 관련돼서 얘네가 고객사로 갖고 있는 홈디포도 이 노출도가 소폭 하락했다고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최근에 다시 구글 검색 노출도에서 2, 3위권을 꾸준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플랫폼 자립화 측면도 있지만 얘네가 지금 AI 기반의 대화형 검색 도구, 소위 말하는 레딧 앤서스를 출시해서 이제 레딧 앤서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초입 단계입니다. 당연히 얘네도 AI 서비스를 도입해서 조금 더 노출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월간 활성자 수와 일간 활성자 수가 보면 역시나 미국에서 지금 한 평균 15%대 상승을 하고 있고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미국 외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가 유럽과 기타 아시아 그다음에 이쪽 메나 지역입니다. 이쪽 관련돼서 자체 검색 역량을 통해서 1분기부터 3분기까지 40%대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 이용자 대비 압도적으로 미국의 비중이 높지만 해외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최근에 월가에서 흥미로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AI가 탐내는 데이터, 아주 고품질의 양질의 일종의 빅데이터를 레딧으로부터 활용하고 싶다. 레딧에서 생성되고 누적되는 이용자 게시물의 데이터를 AI 업체들이 굉장히 탐을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탐을 내고 있고요. 메타 역시도 탐을 내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소위 말하는 LLM, 그러니까 대형 언어 모델의 훈련 모델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 오픈AI랑 구글이랑 데이터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아마 곧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돼서도 데이터 라이선싱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판매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저희 고객들이 올린 게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습니다. 거는 일종의 패키지 상품처럼 팔 수 있고 네. 궁금한 건 메타 아까 얘기하셨는데 메타랑 일정 부분 경쟁 구도도 될 것 같은 거는 어쨌든 광고 집행이나 노출에 대한 부분이 주 매출원이니까 네. 메타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랑은 사실 겹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X나 그러니까 스냅챗 같은 이용자하고 일종의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 레딧의 어떤 소위 말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X나 트위터나 스냅챗이나 이런 거보다 훨씬 더 방문자당 체류 시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노출 시간이나 노출에서 상위에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메타보다 훨씬 더 광고주 입장에서는 예산이 저렴합니다. 네. 그러니까 메타를 예를 들어 1000회당 CPM이라고 하는데요. 노출 비용이 6.7달러에서 9.5달러에 달한다고 한다면 레딧은 이제 에드테크에 뒤늦게 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1달러에서 6달러, 그러니까 평균 비용으로 치면 3달러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위터나 X나 스냅챗의 절반 가격으로 시간은 광고주가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노출, 체류 시간 자체는 훨씬 더 길고 양질의 데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데이터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소위 말하는 우수성, 그러니까 데이터의 질에 대한 우수성이 훨씬 더 이쪽 스냅챗이나 메타 쪽보다는 좀 뛰어나다. 그래서 훨씬 더 이런 댓글을 달거나 투표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이게 아주
공격적으로 빅데이터로 활용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PR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 25년도 말 기준으로 130배지만 얘네가 지금 매출이 60%씩, 이익이 60%씩 성장하기 때문에 그냥 절반씩 계속 뚝뚝 떨어지거든요. 메타가 현재 한 26배 정도 되고요. 스냅챗이 한 23배 정도 되고요. 얘네가 아마 내년 기준으로 이제 26년 포워드 PR로 보면 한 50배 수준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에드테크 부분에 성장 들어온 것 자체가 스냅챗이나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후기로 들어왔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률은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복해서 추천을 하고 분석을 해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 주가의 변동성을 보니까 정말 강심장이어야 투자 가능하겠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레딧 알아봤고요. 자, 김태수 본부의 두 번째 종목 가볼까요? 이것도 사실 많이 다뤘습니다, 저희가. 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뭐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강자로 알려진 곳 있죠? 네. 일단 오늘 지금 이제 미국 본장은 아니고 프리장이 열렸는데 다들 CS에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M7 내에서 지금 혼조권을 좀 보이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쪽에 지금 집중해야 될지 참 감이 안 서는 상황인데 저는 밸류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상태에서 오를 수 있는 기술주들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개장 전 거래에서 결국에는 이 테크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테크주 안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를 지금 위치에서 한번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이는데 과거에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와 지금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서 이야기하는 이더넷을 많이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은 성능적인 부분은 인피니밴드가 더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엔비디아의 인피니밴드는 본인들의 제품으로 모든 것을 프레임을 완성했을 때 그 속도가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처럼 여러 개와 호환성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은 모자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기에 HBM은 범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더넷 혹은 이쪽에서는 엔비디아가 범용이 아니라 본인들의 맞춤형 제품을 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범용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훨씬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다른 기업들과 협업하는 게 굉장히 쉽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술력을 통해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이번에 보니까 평균적으로 40%가 넘습니다. 더군다나 2025년 대비 캐펙스 투자의 비중을 거의 2배 가깝게 늘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억 달러 투자를 했는데 2026년에는 27억 달러 혹은 28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자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IT 투자할 때 캐펙스 규모가 늘어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단일 운영 체제라 그래서 EOS라는 운영 체제를 쓴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EOS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운영 체제로 갈아타기가 조금 어렵다. 그러니까 락인 효과를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현재에서의 가장 큰 강점임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의 위치도 다른 테크주들 대비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제 뭐 PER이라든지 여러 가지 밸류적으로도 높은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적절한 구간이라서 전 지금의 조정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분석을 해봤고요. 자, 오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준 대표님 두 번째 종목으로 블룸에너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블룸에너지 사실 저희가 몇 번 분석을 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구간이 명관인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 가져왔는데 다른 분들이 많이 소개를 해드렸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무튼 늦게 가져와서 너무 죄송하고. 뭐 한 팀이니까. 네네. 근데 앞에서 김태성 본부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주셨는데 저도 끝까지 봐야 될 거는 역시나 에너지 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단에서 그러니까 AI 때문에 전력 대란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이미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근데 원전도 얘기 나오고 신재생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빨리 당장 쓸 수 있는 게 뭐냐고 했을 때 역시나 블룸에너지의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고요. SOFC 실제 설치하는데 55일 만에 설치가 다 완료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상용화에 대한 그 시기 기대가 되고 있고요. 블룸에너지는 사실은 수소 쪽하고 엄청나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플러그 파워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플러그 파워 측면에서 아까 뭐 압도적으로 이 소위 말한 납기, 공기에 대해서는 단축되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당장 발생하는 에너지 수요를 해결하는 가장 현실적인 솔루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언젠가 성장할 산업이 아니라 지금 바로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이미 존재하는 연료 가스를 사용해서 당장 시급한 전력 병목 행상을 해결하는 거 외에 중요한 거는 기존에 지금 천연가스 쓰는 거를 나중에 수소 가격이 떨어지면 수소가스로 바로 대체 전환해서 SOFC를 쓸 수 있다는 거.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가 이 소위 말한 에너지 동력원을 호환해서 쓸 수 있다는 게 상당한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시장 자체는 여전히 성숙도가 낮은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플러그 파워나 이런 회사들이 엄청 기대감은 크지만 굉장히 펀더멘탈 측면으로 취약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스에서 수소 에너지원으로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수소 모두 해당되는 가장 원전하고는 비교도 없이 빠른 설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대가 되고 있고 이미 이 에너지 AI 인프라 쪽에 탑티어 자산운용사인 브루필드와 5년간 최대 50억 달러 인프라 프로젝트 규모를 맺었습니다. 7월 달에는 오라클하고 데이터 센터 관련된 전력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네. 오라클에서 이렇게 단순히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상당 부분 이 블룸에너지하고의 계약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10년간 평균치보다 약 5배 정도 빠른 속도로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2에서 3% 정도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지금 소위 말하는 그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 마당인데 그 우주의 데이터 센터도 짓는데 2,200조가 걸리거든요. 그럼 실제 지상에서 하는 게 1,400조니까 700조의 간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블룸에너지나 뭐 여러 가지 천연가스 그다음에 복합 화력 발전 이런 게 앞으로도 향후 최소 3년에서 5년의 일종의 빅사이클은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지훈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블룸에너지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스타인베스트먼트 김태승 본부장, JS 인베스트먼트 김지훈 대표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모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 재건에 개입할 것임을 시사하며 셰브론이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셰브론은 미국 메이저 정유사 중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정유회사보다 더 주목받은 건 유전 서비스 및 장비 제조업체들이었습니다. 그중 유전 서비스 기업 슐럼버거는 9% 급등했는데요. 금광을 캐지 말고 곡괭이를 팔라는 비즈니스 격언이 유효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슐럼버거는 현재 프리장에서도 소폭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레로 에너지도 어제 9% 넘게 급등했는데요. 발레로는 무겁고 황 함량이 높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정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프리장에서도 발레로 에너지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키드 마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한 영향으로 로키드 마틴을 비롯한 방산주가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현재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두로 대통령 축출 과정에서 팔란티어의 AI 추적 알고리즘이 유용하게 활용됐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팔란티어 주가는 3% 넘게 오른 가운데 오늘 프리장에선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JP모간을 비롯한 은행주도 어제 강세 마감했는데요. 베네수엘라 국채와 국영 석유기업 채권에 대한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경우 투자은행의 수익 증가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프리장에서 JP모간은 조정을 받으며 1% 가까이 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베이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가 매력적인 진입 구간에 들어섰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도 303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이 소식에 어제 코인베이스 주가는 급등했고 현재는 조정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알렉사 플러스의 웹버전을 공식 출시하며 오픈 AI와의 경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아마존은 일부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를 통해 음성 비서와 채팅할 수 있는 알렉사 플러스 웹사이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출시로 아마존은 오픈 AI의 챗 GPT 등과 본격 경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어제 아마존 주가는 3% 가까이 올랐고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이 나오면서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보 노디스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보 노디스크가 미국 시장에 세계 최초의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를 출시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먹는 위고비의 가격은 용량에 따라 월 149달러에서 299달러 사이로 책정돼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노보 노디스크는 이번 경구용 치료제 출시를 통해 상당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해당 소식에 어제 주가는 5% 넘게 급등했고 현재 프리장에서도 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키 살펴보겠습니다. 나이키가 올해 확실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주가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BTIG는 나이키를 올해 최선호 대형주 중 하나로 꼽으며 해당 주가를 제시했는데요. 그러면서 나인박스 러닝 라인업과 2026 월드컵과 연계된 글로벌 축구 모멘텀 등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나이키는 2% 가까이 올랐고 오늘 프리장에선 조정을 받으면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베네수엘라 시장 개방 기대감에 힘입어 전통 산업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 ETF 시간 돌아왔습니다. 현대차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하장권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연초에요. 우리 장은 굉장히 강한 모습,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미장도 간밤에 3대 지수 모두 올랐단 말이죠. 일단 시작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2026년 지금 시작이 나쁘지 않은데 S&P 500 타겟으로 8,300포인트 정도를 잡았거든요. S&P 500 기준으로요? 네, 맞습니다. 되게 높게 최상단으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네, 좀 높게 잡은 편이긴 한데 그래서 S&P 500의 평균 수익률이 한 13% 정도 됩니다. 근데 네. 저 같은 경우 작년에 이어서 평시보다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을 강하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이 시장이 가장 환호하는 이 두 가지 동력이 맞물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닷컴 버블 때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은 있었지만 유동성은 흡수되는 방향으로 전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술 혁신도 있고 유동성도 풀리는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띄워봐 주시면요. 네. 그래서 닷컴 버블이랑 지금의 증시를 좀 비교한 차트인데 이 가로축이 고용이고요. 이 세로축이 유동성입니다. 그래서 회색 경로를 보시면 닷컴 버블 당시에 이 경로가 오른쪽 아래로 먼저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이 물가 상승을 동반한 고용이 좀 과열로 진입을 하면서 유동성을 좀 흡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개가 됐었고요. 근데 지금 하늘색 선을 보시면은 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용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의 유동성 같은 경우는 화살표 방향대로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확률이 높다. 고용이 둔화되니까 예를 들면 연준이 금리를 내려서 유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네, 지금 그 논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기에 따라서 유동성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민자 같은 경우는 이민자도 감소하고 있고 지금 네. 산업이 전환되면서 이 신규 고용이 계속 부진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유동성을 계속 즐길 수 있는 장세가 오랫동안 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준이 이제 양적 긴축도 공식적으로 종료를 했고 금리도 뭐 올해 예상하건대 뭐 한 번 내지 두 번, 그다음에 의장도 바뀌고 뭐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용 기술 혁신과 함께 유동성 장세까지 겹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S&P 500 기준으로 8,200포인트요? 8,350입니다. 8,350포인트. 네. 제가 본 증권사 보고서 가운데 미국 대형은행보다 지금 더 높게 잡으신 거 아닌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잡으셨는데 일단은 납득이 됩니다. 어떤 기술의 혁신과 유동성 장세가 겹쳐진 흐름들. 올해 이벤트들이 참 많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일단 연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장도 바뀌게 되죠. 그 정치적으로도 중간 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죠. 이게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었을 때 그 해
증시의 움직임 이런 식으로도 분석을 하죠. 네, 맞습니다. 보통 뭐 어노멀리 장세라고 하는데 네.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이익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빈틈이 없는 증시입니다. 근데 그런 미국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대선이라든지 이 중간 선거라는 이 정치 빅 이벤트를 앞두고는 항상 좀 비정상적인 어노멀리 현상이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또 준비를 했는데 네. 차트를 보시면은 이 왼쪽 차트 파란색 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중간 선거가 있었던 미국 증시의 평균 흐름을 제가 표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 같은 경우는 통상 11월 첫 번째 화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전에 6개월 동안 2분기에서 3분기 동안은 이 지수가 좀 눌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 중간 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10월 초부터는 이 중간 선거 어노멀리가 좀 해소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완화되면서 랠리를 재개하는 흐름을 보통 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 모멘텀 스타일이라는 상대 성과는 2배로 반대로 더 좋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멘텀 스타일이라고 하시면은 최근 6개월에서 1년 동안 주가 모멘텀이 좋았던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5년에 주가 모멘텀이 좋았던 인공지능 관련된 대형주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통상 정치 불확실성이 2분기에서 3분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기존의 주도주로 성과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통상 월적립 형식으로 S&P 500을 추종하는 ETF들을 좀 적립식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2, 3분기 이 S&P 500의 모멘텀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든지 아니면 대형주 내에서 이 인공지능을 추종하는 ETF들로 좀 승부를 보시면은 승률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중간 선거의 영향권 밖에 있는 1분기라든지 4분기 같은 경우는 이 연착륙이라든지 금리 인하기에 보통 이 고베타 스타일이 좋거든요. 고베타 스타일이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높은 변동성이 좀 높은 종목들이 모여 있는 지수다. 뭐 쉽게 얘기해서 뭐 ARKK와 같은 이런 ETF들을 구성 종목도 많지 않고 구성 종목은 뭐 지수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뭐 ARKK 같은 경우 좀 대표적인 종목을 예시로 드리면 테슬라라는 종목 그리고 엠로빈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같은 경우 제 기억상으로 한 100종목 전후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고베타 스타일이 사실 금리 인하기에 좀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분기라든지 4분기에는 이런 ETF로 좀 승부를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4분기는 아까 정치 이벤트 이제 중간 선거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네, 맞습니다. 그 기간에는 이제 고베타 중심의 성장주 비중. 그다음에 이제 1, 4분기 말고 2, 3분기 그때는 이제 중간 선거 영향이 확 받게 될 네, 테니까. 받게 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고 확실한 기존의 주도주.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 그 중에서도 좀 대형주. 쉽게 얘기하면 뭐 엔비디아네요. 쉽게 얘기해서. 네,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예정돼 있는 정치 이벤트들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또 분석해 봤습니다. 현대차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 하장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